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전부로 보이는 사람들, 돈에 미치면 어디까지 치밀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조심해야겠네요. 그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7급 공무원 여성입니다. 남들은 7급 공무원씩이나 되는 저를 보고 안정적인 직업에 잘난 남자 만나서 살면 무슨 걱정이 있겠니 하겠지만 저도 남들 다 아는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만났던 남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 예비 시댁까지 알고 보니 사기꾼 집안으로 밝혀져 파혼을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이 있습니다. 오빠, 정말 끝까지 안 갔어? 아니 내가 돗자리까지 펴주면 팍팍 밀어주는데도 그깟 여자 하나를 못 휘어잡아? 그 집 재산이 무려 50억이 넘는다며. 아, 아까워. 돈의 악기와도 같았던 그들의 엽기적 사기 사건. 다행히 결혼 직전에 알게 되어 파혼하게 되었던 300억대의 다이아몬드 사기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릴게요. 결혼한 것이 아니니 남자친구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저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7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30대의 젊은 시절을 공부하면서 또 그것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이 또한 경제적 능력이 넉넉하셨던 부모님 덕분이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친구들은 그 얼굴에 뇌생료가 웬 말이냐,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지식 많은 여자는 안 좋아한다면서 제 열정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결혼은 안 하냐, 남자친구는 없냐 닥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 있는 남동생이 놀리곤 했죠. 누나, 결혼 생각 없어? 똥채가 맞고 있으니까 나까지 못 가고 있잖아. 거기서 주름살 더 늘면 데려갈 남자도 없다. 남동생이 똥차라고 놀려도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버렸지만 내일 모레 마흔이 코앞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좀 심란하긴 하더군요. 그러던 중 우연을 필연처럼 만들어 접근한 남자친구. 바로 아빠의 50억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15년 전에 무역업을 하실 때 오래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 사장님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밀린 외상대금 대신 지금의 50억 땅 문서를 부모님에게 넘겨주셨답니다. 그때는 경기도의 여러 도시에서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는데 땅 문서는 그런 곳과는 정반대의 외곽에 있는 곳에 위치했었다고 해요. 윤 사장 정말 미안하네. 내가 지금 줄 것이 값어치 없는 땅 문서뿐이라 정말 미안하네. 그때의 땅 시세는 받아야 할 10억 대금에 못 미치는 가치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 아파트 부지가 외곽까지 밀려 중심지가 옮겨지면서 시세가 5배 이상 불어나 10억이 50억이 된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 사정과 환경이 좋아지니 당연히 주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3년 전 부모님은 환갑이 넘으시고 무역업도 죽어가고 있을 때여서 회사를 정리하고 그 땅에 5층짜리 상가를 세우셨습니다. 큰 공사였던지라 아빠가 사업하실 때부터 거래하시던 신협에서 당연히 대출을 받아 진행하셨어요. 아빠 정도면 VIP 고객이었고 여기 차장은 지점장이 아끼는 차기 지점장 후보였던지라 대출 관련은 물론 재정 상태나 자산 운용까지 의논을 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 신협의 차장이란 사람이 사기꾼 남자친구였습니다. 내가 자네가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르네. 항상 고마워. 이렇게 능력 있는 자네가 왜 아직까지 독신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결혼할 여자친구 없나? 뭐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사장님께서 참한 여자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남자친구의 철저한 계획 속 우연을 가장한 만남은 남동생의 검도 체육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책상에만 앉아있는 것이 걱정되었던 남동생은 호신술 겸 체력관리 차원에서 검도와 합기도를 배워보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운동해온 검도의 새로운 대련 상대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걸고 운동이 끝나면 시원한 것도 사주고 하면서 얼굴을 익혔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되기까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호감을 보이며 다가서는 남자친구를 남동생은 이참에 노처녀 누나를 시집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냥 근처에 살면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만 했었죠. 저희 부모님과는 전혀 모르는 타인처럼 그렇게 저의 주위를 맴돌면서 서서히 접근해왔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리니 아주 소름이 끼치네요. 지영씨, 우리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으로 연애할래요? 지영씨라면 성격도 잘 맞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래도 능력남이라 경제적으로 속썩이는 일도 없을 거고요. 어때요? 누나 프로포즈 받았다며? 다 들었어. 괜찮은 사람 같던데 한번 잘해봐.
남자친구의 자상한 성격과 자연스럽게 이어진 만남이 인연이라고 생각한 저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때는 남동생이나 저나 부모님이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신다고 설명한 터라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속물근성의 남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보다도 못한 악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무척 기뻐하셨죠. 물론 남동생에게 미리 들어 꼬치꼬치 캐묻고 대충은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진짜로 나이 든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로웠나 봐요. 안녕하세요. 윤 사장님, 아니요, 여기 어떻게. 그럼 지영 씨가 윤 사장님의 따님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자네가. 살다 보니 이런 기막힌 일도 있군 그래. 자네가 우리와 보통 인연이 아닌가 보네. 이미 인연이 깊었던 아빠와 남자친구 덕분에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에 사윗감 검증은 심사숙고하시겠다고 벼르던 엄마도 당연히 신뢰감 200%로 자동 통과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빠르게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양가 부모 형제들이 마주 앉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종로에서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형은 외국계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특이했던 점이 미모의 사촌 여동생이 함께 왔다는 점입니다. 제 조카인데 지금은 저희가 데리고 있어서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둘이 워낙 오누이처럼 자라서 그냥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나저나 지영 씨가 참 단아니 예쁘네요. 게다가 공무원 며느리라뇨. 이런 따님이 어떻게 아직까지 품절료가 안 되었을까요? 공무원 며느리 보려고 저희도 이렇게 오래 속을 끓였나 봅니다.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라는 그 여성. 30대 초반의 나이로 보였고 시댁의 보석상에서 감정사위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귀여운 얼굴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몸매. 흔히들 말하는 베이글녀라고 부르는 미모의 사촌 여동생. 당시에는 상당히 예쁜 사촌 여동생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녀는 보석 감정사답게 액세서리도 구색을 맞춰 착용하고 나온 모습이었죠. 그날 예비 시부모님은 저의 인상과 부모님들의 인상이 좋다며 남자친구에게 들어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들었다. 모두 한 가족으로 잘 살아보자고 훈훈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은 이왕이면 결혼식도 후딱 올리자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서둘렀습니다. 옆에서 맞장구 치는 남자친구까지 이제야 좋은 짝을 만났으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싶다는 말을 꾸럼 없이 하더군요. 저는 얼굴이 벌개져 있었고 엄마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요즘 정신이 없기도 하고 나이 들어 하는 결혼이고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내년 정도에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상견례 할 때가 9월이었으니 어차피 올해 예식장을 잡기는 늦은 감이 있었고 차라리 마음에 드는 식장을 골라 내년 화사한 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엄마가 말씀하셨죠. 날짜 부분에서 올겨울에 올리자는 예비 시댁과 몇 달 미루어 내년 봄에 올리자는 부모님의 충돌이 이어졌지만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 내년 이른봄에 올리는 거로 타협을 보았답니다. 그럼 내년 봄에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아보죠. 당장 예식장부터 알아봐야겠어요. 그리고 몇 주간 알아본 결과 적당한 곳에 예식장을 예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물과 예복은 기본만으로 서로 하기로 하고 시간이 아직 남은 관계로 겨울이 지날 무렵 하기로 했죠. 그리고 신혼집과 살림은 모두 반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자신들은 먹고 살만하니 저희만 결혼해서 잘만 살아주면 바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종로에서 보석상을 하신 지 오래되었으니 오히려 남자친구 쪽에 재산이 더 많을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가난한 것보다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경제력이 있어야 저의 결혼 생활에 트러블이 없을 거란 생각도 했죠. 먼저 결혼한 친구들 사는 것 보면 시댁하고 돈 문제로 겪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결혼 날짜를 잡고 진행되는 동안에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남자친구와 시댁하고 무슨 돈 문제냐고요? 상견례를 마친 그날부터였을까요? 남자친구는 서서히 돈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함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는데 결혼하면 서로의 자산을 합치자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당연히 가게 합쳐야겠지? 그건 내가 전문이니까 나한테 맡겨줘. 그냥 생활비만 공동으로 하고 각자 수입은 따로 알아서 하는 걸로 해.
너무 오랜 세월 혼자 해오다 보니 합치는 건 좀 더 있다가 결혼 생활에 적응하면 그때 합치는 걸로 하자. 남자친구는 당연하듯 자신이 모두 관리하겠다는 뜻을 비추었고 따로 관리하자는 저의 말에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냐면서 서운하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한 발 양보해서 결혼하려면 아직 몇 달은 남았으니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그 문제를 왜 미루냐면서 아빠한테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난처해지신 아빠가 그러셨죠. 아, 지영이가 원래 돈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스러운 아이라. 내 딸이지만 나도 자식들의 수입이나 지출에는 관여한 적도 없었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한 적도 없었다네. 그러니 그 문제는 그냥 지영이 하자는 대로 하게나. 저 아이 돈은 나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말일세.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자신이 수년간을 아버님 자금 운용을 담당해오고 관리해온 산 증인인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냐, 돈 관리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한다. 자신이 바로 전문가다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수중에는 10여 년간 모아온 3억이 그대로 적금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가끔 우울할 때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저는 주식이나 투자로 돈을 굴릴 줄도 몰랐어요. 처음 생각은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열심히 적금 들어서 부모님 노후에 보태드리고 시집가려고 열심히 모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문제에 왜 그리 열을 올리는지 예비 시부모님에게도 말을 했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예비 시댁에서 또 한 번의 일장 연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근래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로 60평대의 널찍한 평수에 분양가가 꽤 높아 화제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재력을 뽐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듯 예비 시댁도 그런 분위기로 보였어요. 넉넉한 부모님 덕에 고생은 안 하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사치나 허세를 부리고 사시는 부모님이 아니셨기에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했었네요. 그날 남자친구의 사촌 여동생은 아주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서 예비 시모를 도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참 조카와 이모 사이가 다정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 어느 젊은 아가씨가 이모 집에 얹혀 산다고 음식 장만하는 것을 도와주고 하겠나요? 왔니? 애가 나이는 어려도 음식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한단다. 손끝도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자, 어서 앉거라. 왔어요? 어서 앉아요, 오빠. 오늘 오빠 좋아하는 매운 갈비찜이랑 호박전, 얼큰한 매운탕까지 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마치 이 집 안주인처럼 행동하는 사촌 여동생의 모습에 참 이상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죠.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촌 여동생과 다정하게 말을 하며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모르는 사람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오빠 동생 사이라기보다는 다정한 부부 사이처럼 생각할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제가 이상해진 듯한 착각에 빠졌지만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었는지 골고루 잘 먹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까지 오늘 매운 갈비찜이 맛있다며 칭찬 일색이셨죠. 식사를 다하고 예비 시모와 남자들은 거실로 물러나고 사촌 여동생이 뒤처리를 자청하고 나서길래 저도 보답 차원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촌 여동생이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제 몸 라인을 위아래로 쓱 훑어보면서 그러더군요. 새언니는 너무 마른 것 아니에요? 남자들은 마른 여자보다 위아래 빵빵한 여자를 좋아해요. 우리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언니가 얼굴 피부는 좀 깨끗한 편이지만 몸은 관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안 되면 요즘은 의술의힘도 많이 빌리잖아요? 네, 우리 아직 이런 말이 오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거의 초면이나 마찬가지인데 윗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는 제 외모에 불만이 없는데 제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요? 에이, 왜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세요? 우리 오빠는 좀 풍만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알려준 것 뿐이에요. 저는 두 분이 여러모로 궁합도 잘 맞춰가면서 살길 바라거든요. 참나. 저는 제가 잘못 들은 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촌 여동생이 새 식구들 옳게게 할 소리이던가요?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봐도 제 외모가 비쩍 마른 나무토막은 아니었던지라 이게 뭐라고 괜히 자존심이 상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남동생의 체육관에서 10여 년간 다져진 몸이 나무토막 같겠냐고요. 물론 사촌 여동생의 빵빵에 비하면 좀 그랬지만 그건 여동생의 몸이 워낙 빵빵했던 거고요.
암튼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려 한 건지 진심으로 충고해 주려고 했는진 모르겠으나 아주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다 마치자 사촌 여동생은 후식으로 먹을 커피와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가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의 옆에 가서 앉자 예비 시부모님은 오늘 부른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가 정훈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우리도 몇 년 전부터 집안 재산은 정훈이한테 다 맡겨서 운영하고 있거든. 정훈이가 워낙 똑부러지게 잘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지금부터 맡기도록 해. 네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몇 배는 불려줄 텐데 뭘 그리 망설이는 거냐.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몇 배로 안 불려도 되고요. 그냥 제가 차곡차곡 모으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라서요. 그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꽉 막혔네요. 돈이란 건 만져본 사람이 더 잘 굴린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정훈이한테 다 맡겨요. 이 집안 사람들은 오늘 작정을 했는지 남자친구와 저의 자산을 합해서 관리하라며 등을 떠밀듯 강요를 했어요. 제가 뻣뻣하게 초지일관 거부를 하자 예비 시부는 목소리 톤을 높여서 나무라기까지 하더군요. 벌써부터 고집이 너무 세다느니 거부하는 것은 집안을 무시해서 그런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주방에서 사촌 여동생에게 이상한 말을 들어 기분이 안 좋았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재산을 합친을 만회하면서 참견하는 예비 시댁과 남자친구에 대해 조금씩 의심의 싹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저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자 일을 그르칠 거라 생각했는지 더는 물고 늘어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한 분위기가 될까봐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제 귀가 솔깃했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신협에서 다이아몬드 담보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했는데 금융 쪽 대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저로선 상당히 신기한 말로 들렸거든요. 하긴 금덩어리들도 전당포나 대부업체에서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데 하물며 금융기관에서 희소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인데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도 같았어요. 아유, 말도 마요. 설명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러니까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많다는 이야기죠. 암튼 다이아 담보대출로 제 실적이 늘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점장님한테까지 어떻게 이런 대출 기획권을 설계했냐고 칭찬이 대단하셨어요. 보통 다이아몬드는 받을 때는 고가의 보석이라 기분이 좋지만 그 후에 급전이 필요해서 팔려고 할 때는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담보대출로 생각해냈는지 저도 그때는 남자친구의 머리가 정말 비상하구나 하고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이아몬드의 진품 등급 여부는 사촌 여동생이 감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싹수 없이 참견하는 꼴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실력은 있으니 예비 시댁에서 데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좋은 실적 뒤에는 안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자친구의 금전적인 희생도 필요했었던 모양입니다. 남자친구가 두 번째 돈 문제를 거론해왔습니다.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는데 남자친구가 한숨을 땅이 꺼지라 쉬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 바로 그 실적 관리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이번 달 내 관리 고객들 중에 원금 상환이랑 이자를 못 낸 고객들이 많아서 내가 또 밀어 넣어야 할 것 같아. 아, 내 거 밀어놓고도 1억이 부족한데 자기가 좀 융통해주면 안 돼? 이거 못 메꾸면 실적이고 뭐고 내 평점만 낮아져서 인사고과에 불리하다고. 이것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어서 올해는 못 해먹을 직업이야. 자기가 이번 달 좀 어떻게 도와줘. 응? 나도 자금이 펀드에 묶여 있어서 안 되는데 형이나 부모님한테는 부탁해봤어? 이번 달은 보석상에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형 여윳돈도 거기에 보태드렸대. 그러지 말고 자기 모아둔 거 꽤 될 거 아니야. 결혼 비용 모아둔 거 있잖아. 한 달만 빌려 쓰자. 순간 저는 펀드에 묶였다고 말을 둘러대며 거절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남편 될 사람이 평가 점수 나쁘게 받아서 승진에 문제 생기게 바라냐 하면서 펀드를 해지해서 마련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 관리로 의심의 싹이 생긴 터라 결혼할 사이라도 돈 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았었죠. 저는 손해보면서 해지하고 싶지 않다, 능력껏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든 결혼한 후에도 서로의 자산은 각자 관리하고 돈 거래는 하지를 말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에 대번에 얼굴색이 변한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부부냐고, 그럴 바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왜 그렇게 돈 문제만 나면 유독 뻣뻣하게 변하는 거냐고 다그쳐왔습니다. 뻣뻣한 게 아니고 난 그냥 각자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아이 생기면 그때 합쳐도 늦지 않아. 자기가 나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 각자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할걸? 하지만 저의 말에도 남자친구는 화가 난 듯 계속 표정이 굳어 있었죠. 결국은 자신이 그깟 1억보다 못한 존재냐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솔직히 너무했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 단전 밑에서 껄끄러움이 올라오는데 쉽사리 돈 거래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까칠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이라면 혼전이라도 남자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줘야 했을까요? 2번, 3번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자친구는 그 후로 일주일 뒤에나 연락해 왔습니다. 그것도 아빠의 상가 증여 소식을 듣고 분개해서 찾아왔더군요. 그때 아빠는 신축 건물 상가 2개를 남동생에게 저에게는 하나를 증여해 주셨어요. 남동생이 조만간에 검도학원을 아빠 건물로 이전하는데 겸사겸사해서 지금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아빠가 그리한 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자식을 차별하시고 그래? 처남은 2개고 자기한테는 왜 하나를 주냐고. 그리고 우리가 곧 결혼할 건데 공동명의로 해주면 좀 좋아? 그래야 세금도 절세가 되는 거야. 어떻게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처리하셨냐고. 남자친구의 적반하장인 참견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일단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지병이 있어서 그렇다. 결혼하려면 검도학원 수입으로는 부족해서 아빠가 미리 증여를 한 거라고 이해를 시켰지만 여전히 차별이라며 화를 내더군요. 급기야는 저도 아빠 마음대로 아들에게 주겠다는데 예비사위가 나설 자격이 있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상가인데 왜 공동명의로 해야 하느냐 하면서 따졌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자산 관리해준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면서 꼬집어 따졌죠. 남자친구도 흥분해서 저야말로 결혼할 사이에 왜 자꾸만 돈 문제로 거리를 두려고 하느냐 하면서 혹시 자신 모르는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까지 했습니다. 되려 저를 의심을 하는데 억울했지만 그렇다고 1억을 빌려줄 수도 공동명의를 해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 간의 돈에 대한 가치관으로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집에서도 제 표정이 굳어 있었는지 부모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셔서 답답한 마음에 돈 문제로 얽힌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잘못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친구 고객들한테는 무척 싹싹했는데 돈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줄은 몰랐다. 그래도 혼전에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이 결혼해서 10년을 살았어? 20년을 살기로 했어. 혼전에 상가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야. 공동명의 소리를 들으신 아빠도 그건 아니라며 불쾌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남자친구에 대한 아빠의 신뢰도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돈 문제에 대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자 파혼을 서서히 생각하고 있을 때 열흘이 넘도록 연락이 없던 남자친구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비시모가 저의 예물 세팅을 끝냈다며 함께 보석상으로 나오라고 했답니다. 몇 주 전에 예물을 준비한다며 남자친구가 손가락 사이즈를 재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주말에 나타난 남자친구는 상가명의 이야기는 자신이 지나쳤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분으로 예물을 보러 가자고 다독이더군요. 먼저 사과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도 못 이기는 척 알았다고 하고 함께 보석상으로 향했어요. 예비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가 왔냐? 이리 와봐라. 정훈이랑 너에게 어울릴 만한 걸로 골라봤다. 혜정아, 그것 좀 가져와봐. 어떠냐? 7급 공무원 며느리의 건물주 사돈이랑 인연을 맺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예비시모의 말에 사촌 여동생이 안쪽에서 사각의 케이스를 들고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어서 열어보라고 눈짓을 하더군요. 제가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가 영롱한 빛을 발하며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값진 보석은 처음이었던지라 너무 놀라 멍해 있었더랬죠. 하지만 남자친구와 예비시모는 오해를 했는지 마음에 안 드냐, 다이아 사이즈가 너무 작냐 하고 물어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이거 2캐럿짜리 다이아예요, 언니.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제가 또 이런 보석은 처음이라요. 어머니, 저 이거 못 받겠어요. 저희 예물은 기본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냥 금으로 된 걸로 주세요. 저는 이런 화려한 보석을 착용하고 다닐 일도 없거니와 일단 너무 호화스러워서 받기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자친구는 안심을 하며 남들도 결혼할 때 다이아는 기본으로 받는다고 제품에 케이스를 안겼어요. 저는 몇 번이고 거절을 했지만 그들의 호의에 결국은 받아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걱정스러운 제 표정에 엄마가 무슨 일 있느냐며 물으셨죠. 저는 오늘 받은 다이아 케이스를 보여주며 이게 애물단지라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엄마, 예물이라고 이걸 주는데 이거 다이아 2캐럿이래요. 안 받는다고 해도 어찌나 떠넘기던지. 아유, 역시 너무 과하죠. 엄마 역시 화려한 보석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었던지라 케이스를 열어보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뒤적거리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무엇을 찾느냐고 묻자. 이거 주면서 감정서 없었니? 다이아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다? 엄마는 다이아는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내일 근처에 보석상에 알아보자고 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마치 진품이 맞느냐고 의심하는 것 같아 보여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 엄마와 가까운 보석상에 들러 알아보니 꼼꼼히 살펴보신 보석상 여자 사장님은 예물로 받은 거냐고 물으셨어요. 아유, 결혼 예물로 받으셨나 봐요. 세상에, 보통은 1부에서 3부로 하는데 2캐럿이네요. 게다가 클래리티 등급도 1등급 FL에 컬러감도 D네요. 와, 엑셀런트 커트까지 완벽한 다이아예요. 이 정도면 좋기 5천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신랑네가 무척 부자인가 봐요. 좋으시겠네. 엄마와 저는 그 소리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보석 한 세트에 5천만 원이라뇨. 엄마가 겨우 정신을 차리시고는 여기에 감정선 없었다.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하자 아쉽지만 매장에는 감정사가 없어서 감정평가서는 해줄 수가 없고 외부 평가기관에 보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맡겨놓고 가면 몇 주 내에 감정서 받아줄 수 있다고 말이죠. 엄마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저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문제의 다이아 세트를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5천만 원짜리 다이아라고? 우와, 매형네 보석성 한다고 하더니 예물도 통 크게 하셨네. 이만큼 받았으면 우리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아휴, 솔직히 지영아, 난 이렇게까지 서로가 과하게 주고받고 싶진 않다. 그저 두 사람이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물질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진 않아. 아빠의 솔직한 말씀에 저도 이런 보석은 부담스럽다며 내일 당장 돌려드리고 잘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그게 좋겠다면서 예비 시부모가 언짢으시지 않게 잘 말씀드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이아 케이스를 가방에 잘 넣은 다음에 예비 시모에게 저녁에 잠깐 찾아뵈도 되냐고 연락을 드렸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말에 저녁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예비 시댁에 도착해 주차할 자리를 찾는데 늦은 밤에 전해드리고 얼른 나올 생각에 지상에다가 주차를 하고 내렸습니다. 두 번째 왔던지라 입구를 못 찾아 좀 헤매다가 공동현관을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바삐 걸음을 옮기되었어요. 오른쪽으로 쉼터가 있었는데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칫했죠.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여자에 이어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놀래서 발길을 돌려 건물벽에 달라붙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휘어잡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닐 거야. 설마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아, 나도 미치겠다고. 의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누가 꽁생원 공무원 아니랄까봐 돈이라면 벌벌 긴다 그냥. 게다가 애교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벌써 상가까지 명의 이전을 끝냈더라고. 그나저나 너는 어쩌자고 다이아를 진품으로 보냈어. 그거 들고 가서 다른 보석상에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그럼 가짜를 보내란 말이야? 그럼 우린 끝장이라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걱정 마. 감정서를 일부러 빠뜨렸으니 조만간 그거 핑계로 들고 오라고 해서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그나저나 그 여자 올 때가 되었어. 얼른 올라가 보자. 대체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오겠다는 거야? 네, 그들은 사촌 여동생과 남자친구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저들의 대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도 이상하게 들리시죠? 대강은 남자친구가 저에게 일부러 접근한 것이다. 남자친구는 나를 좋아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한 것부터 모두 계획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머리를 해모로 맞은 듯한 충격이 어지러웠죠. 아빠와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이였으니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머물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당했다는 것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통수 후려치며 통쾌하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오히려 다이아 때문에 저들의 속셈을 알게 된 것을 천운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몰라서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면 몸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마음은 더욱 추스리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저는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예비 시모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 다음에 오겠다고 전화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비 시모는 떨떠름해했지만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차에 돌아와 얼른 그곳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이아 이야기라면서 진품 가짜 이야기를 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들이 다이아를 가짜로 바꿔치기라도 하는 것일까? 저들의 진짜 정체는 뭐지? 도대체 무슨 속셈인 거지? 저는 정확하지도 않은 이 긴가민가는 의심스러운 정황 하나만 가지고 부모님이나 남동생에게 의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 확실한 증거를 잡자.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시 들고 온 다이아 세트를 부모님이 궁금해하시길래 오늘 일이 있어 못 돌려드렸다며 며칠 내로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선 방으로 들어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자친구는 일찌감치 전화를 걸어 가증스럽게 물어오더군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온다더니 갑자기 취소한 건 뭐고 무슨 일 때문인 거야? 저는 결혼식 내용에 대해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들렀다고 둘러대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려고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본 청계천으로 가서 장치 3개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저는 마치 007 영화를 보는 것 마냥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가까스로 진정시킨 저는 예비 시모에게 먼저 뻔해는 죄송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차를 놓고 일부러 택시를 불러 타고 찾아갔습니다. 예비 시댁에 들어서니 남자친구의 형만 빼고는 모두 모여 있었어요. 자기 무슨 일이야? 전화했으면 내가 데리러 갔을 텐데. 그래, 무슨 급한 일이냐? 궁금해 죽겠구나.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거 다이아 예물요. 다시 돌려드리려고요. 부모님하고도 상의해봤는데 저나 부모님 뜻은 예물은 간단하게 하셨으면 하세요. 고가로 하면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다이아 세트를 다시 들고 온 저를 보고 예비 시댁 사람들은 모두 외계인을 보듯 하더라고요. 다이아를 싫다고 거부하는 예비 며느리와 사돈댁. 그들의 눈에는 분명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는 결혼 장사하려는 약삭 빠진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주려고 얼마나 세팅을 공들여 했는지 모른다며 다시 받으라고 떠밀었고, 사촌 여동생도 평생 한 번 받는 예물인데 이 정도는 받아두어야 후회를 안 한다며 설득을 했습니다. 언니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너무 간소한 예물 받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혹시 감정서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드릴 때 제가 그걸 빼놨더라고요. 잘 되었네요. 오신 김에 드릴게요. 뻔뻔스럽게 감정서까지 준다는 사촌 여동생의 말에 심사가 뒤틀렸지만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사촌 여동생은 다이아 세트를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감정서를 고이 넣어 다시 저에게 돌려줬어요. 감정서만 가지고 나오면 되지 다이아 세트까지 방으로 들고 가는 모습에 순간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다이아 예물은 자신이 며느리가 생기면 주고 싶었던 거였다며 부담감을 덜라고 강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비싼 예물 하라고 안 할 테니 이건 받아서 챙겨두라고요. 너무 거절해도 예의에 어긋난다는 말에 못 이기는 척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저녁에 찾아와 신경 쓰이게 해드렸다고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드렸죠. 아주 착한 예비 며느리 흉내를 내느라고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비싼 다이아가 애물단지로 변해서 신경 쓰였겠다며 농담을 해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와 사촌 여동생도 온 김에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손을 씻으면서 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준비해온 장치 1개를 주머니에 넣었죠. 장치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미니형이어서 테이블 및 모퉁이에 부착을 잘하면 들킬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였죠.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을 때는 그들은 다행히 모두 주방으로 옮겨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살피며 거실 테이블 및 모퉁이에 장치 하나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주방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주책 없이 방방 뛰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에게 들킬까봐 얼마나 쫄깃했는지 모릅니다. 그들과 얼떨결에 저녁을 먹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방 구경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 방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데 구경시켜줄 수 있어? 내 방 보여준 적 없었나? 지금 당장 가자. 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남자친구는 이상한 뜻으로 오해를 했는지 방문까지 잠그더라고요.
그러고는 소름 끼치는 스킨십을 해오며 몸을 붙여왔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떼어내고 싶었지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아닌 척을 했죠. 아, 결혼식까지 어떻게 참지? 우리 궁합부터 맞춰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예 혼수로 손주를 안겨드리면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기는 누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나 목말라 물 한 잔만 갖다 줘요. 더러운 손길에 역겨움을 겨우 참으면서 연기하려니 참으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물 한 잔을 요구하는 저를 몇 번 더 찝쩍대더니 겨우 아쉬워하며 나가더군요. 저는 옷을 추스리기보다 핸드백에서 장치를 꺼내 책상 밑 어두운 곳에 재빨리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옷을 매만진 뒤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방에 더 있다가는 그 짐승에게 산채로 잡아먹힐 것 같았거든요. 물을 가지고 나오던 남자친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받아들고 타는 갈증에 시원하게 마시면서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택시를 타고 와서 그러니 집에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죠. 차 안에서 그 짐승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나 큰맘 먹고 승용차 안까지 장치를 설치해야 했어요. 허튼 짓을 하면 이판사판으로 강냉이를 털 생각을 할 준비까지 하고 심호흡을 한 뒤 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까 일이 미련이 있었던 듯 무슨 기대를 하는 마냥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운전을 하더군요. 속으로 미친 잡것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네요. 그러더니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근처 공원에다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미친 것이 오늘 작정을 했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차를 왜 세워? 나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얼른 집에나 가. 우리 곧 결혼할 사이야. 자기만 보면 육체적으로 미치겠다고. 자긴 아니야? 혹시 못 느끼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자꾸 경험하고 노력해야 없어진다고. 오늘 아예 역사를 쓰자, 어? 이런 미친 것이 역사를 쓰자뇨.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고 오늘은 준비가 안 되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다 하면서 의자를 제치고 덤벼드는 그를 두 팔로 밀어냈습니다. 제가 밀어내도 한창 혈기 좋은 짐승을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저는 거부하고 밀어내도 안 되자 강하게 다시 한번 싫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깔이 돌아간 그 짐승이 말을 들어 처먹었겠어요? 저는 있는 힘껏 그를 밀어내고는 불꽃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제가 귀싸대기까지 날리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는지 벌건 뺨을 손으로 감싸더니 화를 냈죠. 싫다고 말했잖아. 그러게 오늘은 싫다는데 왜 자꾸 덤비냐고. 정말 이럴 거야? 이 상황에 내숭 떠는 건 뭐야? 정말 못 느끼는 거야? 아, 내 참 더러워서. 그러고는 화도 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씩씩거리며 차 밖으로 나가서 화를 사기는 듯 보였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재빨리 마지막 장치를 꺼내 조수석의 안쪽 깊숙이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옷을 정리하고 표정을 가다듬었죠. 10분여 정도가 지나자 남자친구는 겨우 화를 삭혔는지 불퉁한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시동을 걸더군요. 저는 눈치를 보며 먼저 사과를 했어요. 안이 꼬웠지만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미안한 척을 해야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묵묵히 운전만 했죠. 집에 도착해서도 제가 들어가 보겠다며 조심해서 돌아가라는 말에도 단단히 삐졌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조수석에서 내리자마자 쌩하니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가더군요. 차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저는 다리가 호들거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네요. 기가 다 빨려서 멀쩡히 돌아온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지탱하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과 남동생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셔서 저의 만신창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벌러덩 누우니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무서웠던지라 서글픈 생각도 들더군요. 거의 40년을 남자라고는 모르고 살다가 처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를 만났는데 걸려도 미친 개한테 걸려서 이 고생을 하다니요. 하늘도 너무 불공평하다는 원망이 들더군요. 아니 오히려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장치는 모두 장착은 했는데 남자친구의 집과 거리가 멀었던지라 수신할 방법은 직접 수거를 해오거나 근처로 가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날은 너무 지쳤던지라 미친 개한테 물린 자국들을 비누로 박박 문질러가며 샤워부터 하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시간 끌기용 애교 필살기를 날렸습니다. 자기야, 화 많이 났어? 어제는 내가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그랬어. 뺨까지 때린 건 정말 미안해. 응?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어. 생각이 정리되면 먼저 전화할게. 남자친구는 사기 행각을 멈춘다는 것인지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죠. 저의 강한 직감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도 전에 파혼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제가 먼저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점심을 먹고 일주일 연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저는 시댁의 집 근처와 남자친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행적들을 쫓으며 장치의 수신을 받았어요. 끼니는 차 안에서 해결하며 버텼습니다. 첫날은 남자친구의 차 안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주로 시댁의 거실의 장치에서 먼저 경악할 만한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은아, 너 어제 어떻게 된 거야? 그것이 안 넘어오든? 아우, 갑갑해 죽을 것 같아. 어서 말해봐. 아, 나무 토막같이 뻣뻣해서는 뺨까지 맞았다고요. 저 그냥 파혼하면 안 돼요? 무슨 여자가 구두쇠에 뭐가 먹혀 들어가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50억을 포기하긴 아깝지 않니? 너 다이아 바꿔치기 한 거 맞지? 그게 얼마짜리인데 실수 없어야 한다. 그러자 사촌 여동생이 어제 감정서 끼워 넣으면서 가짜와 바꿔치기 했다며 걱정 말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모두 저들의 검은 속셈이었던 거였어요. 혼전의 일을 치르면 아마 제가 영락없이 고분고분하게 자신들의 손아귀에 떨어질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짐작대로 아빠의 땅 시세 때문에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자 결혼으로 엮어 한몫 잡아보려고 수단을 쓴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경악할 일은 가짜 다이아를 저에게뿐만 아니라 신협에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과 짜고 가짜 다이아의 감정평가서를 위조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계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형이란 작자에게 신협에서 4%로 받은 대출금과 고객들의 예금을 빼돌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20%의 고금리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외국계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형의 직업도 사실은 거짓이었고 무허가 대부업을 하고 있었단 겁니다. 남자친구는 신협의 중앙회에서 갑자기 감사가 잡혔다고 하면서 조짐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가짜 다이아로 대출해준 금액이 모두 300억이 넘는다며 들키기 전에 챙긴 수수료와 횡령으로 빼돌린 고객들의 돈, 형의 대부업체에서 벌어들인 검은 돈, 모두 100억대가 넘는 돈을 갖고 해외로 튀어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와의 사기 결혼은 포기하자는 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머리에 쥐가 난 듯 어지러웠습니다. 단순히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저와 사기 결혼을 하려 한 줄 알았는데 이건 너무나도 큰 사기 사건을 알아버린 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해외로 튀기 전에 고소를 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해야 하는데 장치를 설치해 증거를 들었다고 신고하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은 물론 힘들게 공부한 공무원직도 박탈당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이런 문제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이야기를 마친 그들이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잠시 후에 남자친구의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끝까지 안 갔어? 아니 내가 돗자리 펴주면 팍팍 밀어주는데도 그깟 여자 하나를 못 튀어잡아. 그 집 재산이 무려 50억이 넘는다며. 아 아까워. 글쎄다, 내가 능력 부족인 건지 그 책벌레가 똑똑한 건지. 이리 와봐. 우리 요즘 뜸했잖아. 오늘부터 내 방에서 자. 그 여자하고도 끝낼 건데 더 이상 사촌동생 흉내낼 필요 없잖아. 헉, 세상에나. 사기 결혼도 모자라서 사촌동생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여자까지 한통속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요상한 소리에 구역질이 나와서 급히 수신기를 꺼버렸습니다. 아까 받은 충격에 핵폭탄급마저 머리를 강타하니 핸들을 기둥 삼아 한참을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생각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음날 하루 더 그들을 감시했지만 또다시 들려온 요상한 소리에 기분만 더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앉혀놓고 녹음된 장치를 틀고 모든 상황들을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은 충격이 심했는지 한동안 말을 못하셨고 남동생은 이런 감히 누구를 건드려 하면서 벌떡 일어나 가만두지 않는다며 현관으로 돌진하는 것을 겨우 뜯어 말렸네요. 남동생을 겨우 앉혀놓고 그들을 묻어버릴 올가미와 구덩이를 파야 한다고 했죠. 아빠, 제가 이런 사실들을 장치를 통해 알았거나 증언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해요. 그것들을 불시 한꺼번에 묻어버릴 계획을 짜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중앙의 감사가 3주 뒤라고 했지. 그 전에 해외로 튄다고 했으니 경찰이 그 전에 그것들을 체포해야 된단 말인데.
지영아, 가짜 다이아 말이다. 그것도 가짜라는 감정서 받아놓는 게 좋지 않겠니?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하니까 말이다. 저희 가족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결과 먼저 심부름센터에 찾아가 남자친구와 사촌 여동생의 행적을 쫓아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인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는 파혼의 사유로 사용될 것이며 고소와 위자료 청구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거래소를 찾아가서 바로 다이아 세트와 감정서를 의뢰했고 잠시 후 거래소 직원은 다이아는 천연 다이아가 아닌 유사 다이아 제품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내용이 담긴 감정서를 들고 신협 중앙회 감독부서를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단위 신협의 가짜 다이아몬드 대출 사건과 감정서 위조는 물론 고객들의 예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의심되고 위험한 상황이니 감사를 앞당겨 눈치채지 못하게 불시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설득했어요. 물론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장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비밀로 붙이고 말이죠. 마침 중앙에서도 다이아몬드 대출을 진행한 단위 신협이 의심스러워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하더군요. 단위 신협에서 거대 사기 대출 사건이 터지면 전국의 신협 모두가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였죠. 아빠가 며칠 내로 시행하지 않으면 바로 금융감독원에 찾아갈 거라고 하니 그들은 펄쩍 뛰면서 자신들이 날짜를 조율해서 조만간 비밀 감사를 할 것이며 경찰에게 도움 요청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아빠는 감사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가짜 예물에 이미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데도 사기 결혼을 진행하려 한 점을 들어 고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하냐 물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 정황들이 합법적인 증거들이면요. 먼저 가짜 예물은 확인서로 되었고 그 여자와 사실혼 관계인지는 기다림 되겠군요. 두 건만 해도 고소와 위자료 소송은 충분합니다. 그들이 신협 감사에서 들통이 나면 더욱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겠죠. 변호사님은 또 하나 절대로 먼저 파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먼저 파혼을 통보하면 일방적인 저의 통보로 파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해외로 튀기 직전에 파혼을 통보할 속셈인 건지 계속 연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신협 중앙에서 감사 날짜가 3일 뒤 영업시간이 끝난 4시에 불시에 이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비밀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내부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심부름센터에서도 증거를 수집했다는 연락이 와서 만나니 남자친구와 사촌 여동생이 보란듯이 팔짱을 끼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 아예 대놓고 스킨십을 하는 모습 등에 찍힌 사진들을 건네더군요. 누가 봐도 사촌지간이 아닌 연인 사이로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초조한 마음으로 3일간의 시간을 긴장된 상태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당일 오후 4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싶었던 아빠와 저는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신협으로 향했습니다. 신협의 영업시간이 끝나고 셔터문이 닫히자 곧 중앙의 비밀 감사팀과 사법경찰로 보이는 이들도 뒤따라온 차에서 내려 신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따라 들어가 남자친구가 체포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싶었지만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어요.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자친구와 2명의 남자가 수갑을 차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런 돈에 환장한 것들이 지점장까지 안 패였다니 모두 미쳤어. 저희는 얼른 차에서 내려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비웃음을 날리며 물었죠. 네가 아주 서민들의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하던데 아주 돌아도 단단히 돌았었나 봐. 나와 우리 가족한테 사기친 것도 모자라 대형 사기까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이 사기극이 성공할 줄 알았어? 나도 2배로 갚아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2배? 네가 무슨 수로 증거 있어? 내가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이것도 다 모함이라고. 난 지점장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남자친구가 뻔뻔하게 모든 탓을 지점장에게 돌리자 지점장은 흥분해서는 남자친구를 발로 걷어차며 자신은 수수료 몇 푼만 받아먹고 모든 것은 남자친구가 주도한 것이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들은 신협 중앙에서 바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되었고 서로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검찰이 대부업체형과 예비 시부모와 사실혼 관계의 사기녀까지 모두 각각 해당되는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들을 찾아내어 꼼짝없이 빠져나갈 수 없게 올가미를 쳤습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로 고소하고 모아둔 증거들을 제출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모두 부인했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협 가짜 다이아 대출 사건과 횡령으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참관을 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는 뉘우침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억울하다 하니만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법정에서 만났을 때에도 역시나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웠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제가 받아야 한다고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애정으로 대했어야 했는데 저 여자는 모두 거부를 했어요. 게다가 비싼 예물까지 요구해 왔다고요. 저 여자말로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물어보세요. 비싼 다이아몬드 세트를 받았는지요. 저는 비웃으며 가짜 다이아 세트와 감정서를 꺼내며 모두 가짜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전부 가짜더라. 게다가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있었는데 모두 짜고 사촌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결혼까지 하자고 했지. 그것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네가 이미 깨버린 것 아냐? 신협에서 횡령의 대출 사기까지. 이미 전과가 있는 너 자체가 사기인 거 아니냐고. 그들은 100억대의 엄청난 규모의 사기극이었기 때문에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로 무거운 형벌을 받았고 저와의 고소사건에서는 증거들이 인정되어 2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해외로 도피해 호화스러운 생활을 꿈꿨을 텐데 현재는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의논 끝에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정들었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려고 노력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타 지역 발령을 신청해 놓고 현재 대기 중인 상태로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늦은 나이에 호감을 느낀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사실은 영원히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지만 저나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겨내도록 노력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갈 겁니다. 저나 가족들은 살면서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 꾹꾹 숨기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사연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로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돈 앞에서 초연한 사람과 악마가 되는 사람들. 돈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다죠. 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아니, 지금도 어디선가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돈에 끌려다니는 악마가 되기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긴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